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정말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대통령은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자, 대선 당시 당선인은 수도권 일기 신도시 5곳은 입주 30년이 지나서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하므로 분당, 평촌, 일산 등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용적률 완화 등으로 약 10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1992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등 총 29만여 가구 규모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 중 약 28만여 가구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이 아파트들이 경과연수가 30년이 되었죠. 일기 신도시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해서 정비사업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도 추진한 일기 신도시는 90년대 초반 준공되는데 현재 재건축 기한 한 30년을 충족한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건물 노후화는 물론 주차시설 부족이라든지 층간소음 등 불편을 겪고 있죠. 특히 주차 대수도 가구당 0.8대에 그치기 때문에 만성 주차난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시를 재정비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여기에 일기 신도시 조성 지역의 단체장들은 2021년 12월 노후 일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일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5개 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의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삼본 205, 중동 226%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15층 이상의 중층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현재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해도 사업 추진 시 조합원들의 수익성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까지는 이들 지역의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보다는 리모델링 추진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새로 조기하는 용적률을 높여야지만 이 수익성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로는 일기 신도시 대규모 재건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을 상당 수준까지 올리는 특별법이 아니면 리모델링이 아닌 이 재건축 사업에 의한 정비 사업은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에 정치권에서도 이미 2022년 3월 1, 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 이 법안에는 용적률 상향, 조정, 규제 완화, 이 자금 능력 부족한 가구, 세입자, 이주대책 지원, 추가 분담금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 2023년 2월에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고 3월에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노후계획에 의한 도시정비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새로 생겨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즉 그 일기 신도시뿐 아니라 노후된 여러 전국에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광역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는 모습이요. 뭐 그렇고요. 자, 어쨌든 이런 특별법은 모든 법이 우선해요. 다른 법과 모순되거나 중첩이 되면 특별법은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국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망원로 분당과 같은 소위 일기 신도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각종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함과 동시에 재건축 초과의 환수세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수도권의 신규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신규 주택을 수도권에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서는 정부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개발 도시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매우 바람직한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야 일본 도쿄의 주변의 신도시들처럼 버려진 대형 도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도심의 부지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신도시 이 건설로 인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의 발생과 이로 인한 서울 부동산에 대한 재투자로 인한 가격 상승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별법이 발효돼서 정말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면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리모델링보다는 이 재건축을 당연히 선호할 것입니다.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헐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이어서 최신 설계와 이 건축 기술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리모델링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이 측면에서도 재건축이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골조를 유지한 채 외관과 내장재를 바꾸는 리모델링은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주택이 기존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 위주로 정비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일기 신도시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이 약 4만 5천 가구 정도에 그칩니다. 노후 이 계획 도시 정비에 대한 관련법은 토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에 적용됩니다. 이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이 기준으로 도시 노후화되기 전 체계적으로 재정비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적용 지역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등 일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서울의 개포, 고덕, 상계, 목동,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 등 전국 49개 지역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건축 최대 걸림돌에 꼽히던 이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됩니다. 게다가 종상향 등을 통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3종 일반 주거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상향이 됩니다.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 도시 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서 보다 신속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법이라든지 경관법, 국계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서 심의하고요. 또 각 지자체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절차를 진행, 완료한 경우에 개별법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 면제라는 혜택도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내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생활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면제 또는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을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요, 시장, 군수 등 지정권자는 조정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정비 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점도 있지만요, 단점도 존재합니다. 만약 이런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된다면 용적률 최대 500% 적용해서 공급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다 용적률 500%를 받는 것은 아니겠죠. 국계법에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300%,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500%이기 때문에 이 역세권 아파트 중에서 일부는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500%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45 내지 50층 내외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역세권을 넘어서는 아파트는 500%를 적용받는 것이 아닌 이 300%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의 기존 용적률이 200%가 넘는 단지들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 체납과 또 재건축 사업 분담금까지 감안하면 사업성 측면에서 수익성이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 단지까지 이 준주거 지역으로 용적률을 이 상향시킬 수는 없겠죠. 만일 그렇게 돼서 크게 가구 수가 증가하면 교통,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도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면요, 동간거리가 좁아져서 답답하고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쾌적성과 편리성이 떨어진 그야말로 닭장 아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계법을 개정해서 3종 일반지역과 이 준주거지역 사이 중간 단계의 새로운 용도지역을 별도로 신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4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일반 이 주거지역의 용도를 1종에서 3종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기존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더 높여 조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용도지역을 만드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도 언급했지만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 이 준주거지역을 선정하는 자체가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 곳은 이른바 역세권 지역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지하철 승강장으로부터 약 350m 이내를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기준일 뿐이고 어떤 사람은 250m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m 이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1기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 중에 준주거로 좋은 상향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적용 용적률 200% 차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 고밀도 개발에 따라 집값을 자극시킬 수도 있고요. 1기 신도시 이외 다른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만 해도 앞에서 이제 언급한 뭐 개포, 고덕, 상계, 목동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 지어진 아파트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네 곳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한다면 다른 기존 용적률은 높지만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들은 분명히 형평성을 거론하면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이 규제 완화는 단순히 공급을 증대한다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고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해당 지역의 미래 개발 강도 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상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